이 중소기업인 하면은 뭐 제 주변에도 친구들 있으니까 그 고민과 또 보람을 잘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에 그 행복한 사람은 이 월급줄 직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거 아닌가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결국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또 중소기업 하는 친구들 친지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그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거를 옆에서 봐서 압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한 번 선물 보낸 집 주소 명단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명언을 했어요. 추석 선물 보내는 거 총무과장한테 그랬죠. 추석 선물 보내는 거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빼는 거는 나한테 보고하고 해라. 이게 이 추석 선물 한국의 그 문화 풍토 속에서 갖고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급성장하면서 경제 규모는 그렇게 됐지만은 인프라, 특히 인문과 관계되는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서 일하는데 속상한 것이지 답답한 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입니다. 의전. 우리가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후진국 시절에 얻어먹던 시절에 의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인다운 의전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참 미숙합니다. 제가 답사 다니면서 안동에 가게 되면은 봉제사 접빈객 400년 했던 종갓집에서 답사객을 맞이하는 거하고 일반 집에서 맞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력 있는 그 집안의 그 집 고건축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갈 때 연락을 해놓으면은 그 집 종부 맏며느리가 주변에 있는 그 며느리들 불러가지고 전부 차 대접할 수 있게 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제가 문화재청장 지낸 거가 2004년에서 8년까지 4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때 2005년도의 중국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오셔서 더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당시 경제 규모는 우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가서 보면은 아파트 새로 짓는 데다가 써 있기를 한국식 최신 공법 시공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거긴 그렇게 갔죠. 근데 여러분들도 외국 손님 맞았을 때 겪으실 건데 제가 공항에 내려서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때 국가문물부 초청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케어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그야말로 저게 대국의 의전이구나 하는, 중국이 2000년 동안 55개 소수민족을 컨트롤했던 그 의전,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매너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서안 남경, 북경 서안 남경을 다녀왔는데 서안시에 이틀 있는 동안에 서안시장하고 인민위원장이 점심 저녁을 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온 어떤 손님을 경주에 모시고 갔는데 경주시장이 밥을 사준다? 이런 일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해서 대접하면은 이게 사대주의에 빠졌다고 또 비난하고 막 그런 일이 있겠죠. 그 서안에 갔을 적에 여기 서안에 그 많은 그 유물 중에서 제 전공이 서화가 돼가지고 이 대안탑에 있는 저수량인 당나라 때 저수량이라는 서예가가 쓴 대안탑 비가 그 서예에 아주 명작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서안에 갔을 적에 그 대안탑비 성교서 대안탑비 탁본을 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안내하는 그 문화재연구소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알기에 서안 인민위원장이 드리는 선물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여박물관에 그 기증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때는 오기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그 학자들이 중국 가가지고 기겁을 해서 그 당했던 그 연안 박지원이고 추사 김정이고 이런 분들이 오직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는 문자 속 하나.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글 짓는 거는 우리가 맞상대 그분들은 할 의사가 없었으니까요. 그걸로 또 그분들에게 대접을 받았고 북경에 가니까 그 북경 그때 부시장이 저녁을 먹고 방명록을 놓고 그 좋은 말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를 안내한 사람이 저 청장 선생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분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또 무슨 좋은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한껏 칭찬을 해가지고 북경이 중국이다 이렇게 베이징시 중국어라고 딱 썼죠. 5글자. 그랬더니 그 감사하다고 그리고 박수를 쳤는데 요 날 안내한 사람이 서안에 가갖고 서안시장한테 유 청장이 북경이 중국이다라고 아주 명언을 썼다고 그래. 서안시장이 우리도 서안을 위해서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서안이라는 데가 진시황 때부터 한나라, 당나라, 한당의 중국의 정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안이 있어서 중국이 있다 이렇게 딱 썼어요. 또 박수를 그냥 엄청 받았죠. 그리고 남경에 갔더니 또 이분이 저 북경 서안에서 내가 이렇게 쓴 걸 가지고 했다고 남경 시장이 그 방명록에 써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서쪽에서 일어나 가지고 중원을 지배하다가 북쪽에서 지배하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쪽에 가면은 남북조 시대를 비롯해 가지고 5대 시국 시대도 그렇고 남송도 그렇고 남쪽에서 일어나거든요. 중화인민공화국도 남경에서 그렇게 출발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남경이 일어날 때 중국이 일어났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가 제가 엄청난 그 박수를 받았는데 나를 안내한 연구소장은 상해 사람인데 우리 상해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상해의 그 근대의 여러 역사를 생각해서 상해가 흔들리면 중국이 흔들린다 그렇게 아주 멋있게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게 자랑삼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답사기로 프롤로그로 실크로드 답사기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중국과 관계하는 분들이 중국 가면 내가 그거를 꼭 써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가시는 일이 있으신 분 있으면은 나의 중국 답사기 그 실크로드 도난과 실크로드 해왔던 것을 그 서문에 있는 거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시면은 이 화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거를 갖게 되니까요. 우리 시대 장인영신과에는 이런 주제로 강의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게 기업하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이 미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명작의 조건인데요. 명작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 꼽으릴 때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을 뽑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명작인가? 누가 그걸 명작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가? 잘 그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이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상대평가 안 해보고 절대평가하는 것은 자기 수준이 어딘지 잘 모르죠. 기독교 교회당의 식당 벽화는 거의 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마 유럽에 있는 최후의 만찬 합치면은 뭐 수천 점 될 거예요. 16세기에 다빈치가 밀라노의 교회당 벽화로 이거를 그릴 때 스페인에 있는 한 화가가 그린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공간감도 없고 원근감도 없고 이런 시절에 이런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서는 연극의 한 장면처럼 탁 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을 놀랍게 할 수뿐이 없죠. 그리고 명작은 디테일이 아름답고 스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맹숭하게 화제만 내놓은 것이 명작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본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배반을 할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던 그 순간을 그냥 유다는 예수 왼쪽 끄트머리에다가 시커멓은 얼굴에다가 이름도 안 써놓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적에 발을 씻겨줬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섞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다빈치는 그 폭탄 선언을 하니까 왼쪽에 있는 세 명이 선생님 접니까 하면서 자책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쪽 방향으로 얘기해서 잘 안 들렸는지 그 왼쪽 끄트머리 세 명은 지금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한 거야 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오른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게 어느 놈입니까? 라고 선생한테 달려드는데 성미 급한 베드로가 유다를 밀치고 요한의 어깨를 잡고 예수에게 다가가는 그 찰나를 잡은 겁니다. 그때 유다가 그냥 자기가 그것을 들킨 것을 불안해하면서 주춤주춤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이 이것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에 한 모션 스톱을 해놓은 것 같은 거죠. 그 열광할 수뿐이 없죠. 거기다 사람 팔뚝 같은 거 그린 거 보면은 뽀송뽀송하잖아요.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는 창을 통해서 본 자연 풍광을 그려서 원근감을 아주 효과적으로 냅니다. 저게 창을 통해서 본 자연. 그게 이 르네상스 미술에서의 중요한 공간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이런 데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는 장인적 수련과 연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명작을 마스터피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유래가 마스터가 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마스터 라이센스를 받은 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했어요. 유럽 르네상스 시대 때는 길드 시스템이 돼서 조합에 가입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이 워크숍과 아틀리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각하는 워크숍이나 화가의 아틀리에를. 근데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 단계를 지킵니다. 어프렌티스, 저니맨, 마스터인데 어프렌티스는 도제 교육으로 8살쯤 들어가서 18살 때까지 철저한 기술 훈련을 받습니다. 10년간. 그리고 그 기술 훈련은 어렸을 때 받아야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어렸을 때 한 거가 평생 가는 거죠. 그 장인으로서의 그 훈련을 받아요. 그 18살쯤 되면은 이제 나가서 작품 활동하라 하는데 자기 아틀리에나 워크숍은 못 갔습니다. 라이센스가 없어서. 주문을 받아서 자기 작업을 해요. 그 사람을 저니맨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직인이라고 번역하는데 저게 직인이 아닌데 저니맨은 여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여행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선생을 찾아서 여행하는 겁니다. 참 독특한 제도였어요. 독일의 뒤로가 이탈리아로 와서 그 공부한 것도 아주 국제적인 그런 저니맨이었죠. 그랬다가 밀라노에서 자기 작업을 하겠다 하면 밀라노 길드에다가 자기 작품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떨어지죠. 뭐 5년, 10년 떨어지다가 어느 날 너 됐다라고 땅 방맹이 친 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제식 교육은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렸을 적에는 무조건 도제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나라 정책 오래됐습니다마는 한자를 안 가르치는 거가 우리 문화적 재앙으로 해서 돌아올 겁니다. 크게 돌아올 겁니다. 그걸 어려서 안 가르쳐 놓으면 할 방법이 없어요. 한자를 다 잃어버린 MZ세대들이 머릿속에 있는 한자의 관념이 무슨가는 베트남을 보면 압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용어가 한자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 유명한 하롱베이 가니까 하롱베이만 알고 하룡베이가 아래 하자 용용자인 거를 몰라요. 아, 그게 그런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젊었을 때, 어렸을 적에 익힐 걸 다 익혀야 되는 건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제 평생 고생하는데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브레히트 뒤러가 독일의 그 출신으로 금속공예가의 아들로 이탈리아에 와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렘브란트보다 더 많이 그렸어요. 13살 때 드라이 포인트로 자기 초상화 그리고 22살 때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장가 갈 때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장가도 가고 싶고 일도 하고 싶으니까 자기 자화상을 그려가지고 아버지 이 초상화 보고 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낸 거가 돼서 굉장히 고혹적인 매력을 가진 남자로 꽃도 한 송이 손에 들고 그렇게 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26살 때 마스터가 돼서 자신만만한 포즈와 눈빛을 가지고 그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창을 통해서 본 자연 풍광이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 뒤러가 저 그림을 그릴 적에 자기 스승인 볼게모트 선생의 초상화까지 딱 해서 그려놨는데 그거가 이제 뒤로의 이 작품 세계를 얘기하는데 최고의 초상화로 그렇게 잡습니다. 근데 세 사람의 초상화가 전부 오른쪽 얼굴로 미술사에서 얘기한 거로 3쿼터 포트리트로 돼 있죠. 4분의 3 정면으로 돼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이 자화상을 그리려면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릴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모나리자도 그렇고 전부 4분의 3 정면이고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의 95%가 4분의 3 정면입니다. 그 이유가 인간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4분의 3 정면입니다. 여러분들 허바바 사진관 가가지고 초상화 찍어봐요. 다 4분의 3으로 틀어놓고 찍죠. 그게 인간의 시각적 그 인식에 대한 습성에서 나왔던 그 룰입니다.
독일의 한 목판화의 아틀리에 풍경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젤에다가 놓고 화가가 그림 그리고 그 옆에 하프시코드 악기 만들고 있고 그 아래쪽에 대장쟁이가 철공하는 게 있는데 그 위에 그 한 애가 볼기장 맞고 있어요. 그 어프렌티스가 얼마나 말 안 듣겠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식탁에 통닭구이 놓고 마스터 부인이 포도주 마시는데 그 앞에 시체같이 있는 건 시체가 아니라 인체 조각을 하고 있는 조각가가 그 조각하는 데서 마스터는 그 부인하고 포도주 마시고 있어요. 우리 카메라가 없던 시절의 그림 중에 카메라 기능하는 거가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의 그림 속에 보면은 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읽게 만들어요. 그 속에 읽을 수 있는 계기들을 그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데 그 화가 뒤에 그 어떤 처녀가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마스터 딸이 화가를 좋아해서 지금 백허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각가하고 마스터 부인하고 포도주 잔이 오가는 거는 여기 계신 분은 인생을 살 만큼 사셨으니까 아실 텐데 저게 분명히 조각가하고 마스터 부인 사이에 썸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스터는 눈치를 못 채고서는 그 조각가에게 한 잔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저런 풍속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저 시대에는 반드시 갖고 있는 거가 기도하는 마음, 신에게 감사하고 신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신을 보호하는 저 장인을 컨트롤하는 신은 머큐리 신입니다. 이 위에 있는 파노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문화사가가 그 인간과 신에 대한 관계 속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근대로 오면서 신의 개념, 인간의 개념이 바뀌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가 전에는 인간이다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의 인간의 한계를 얘기를 했는데 근대로 오면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건 야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인간성의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 하는 그 신의 존재를 신을 잃어버린 것이 근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실이기도 하면서 그 불행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 머큐리 신의 보화에서 그렇게 됩니다. 저 머큐리 신을 그리스 말로 하면 에르메스라고 그러죠. 장인 정신의 특징은 디테일이 아름답다는 건데 20세기 최고 가는 건축가 미스 반데어로에가 참 명언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명언 중에 최고가 God is in the details.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고요. 저게 딴 사람이 먼저 얘기했는데 이분이 60몇 년인가 70년 무렵에 세상 떠났을 때에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의 사망 부고란에 미스 반데어로에가 죽었다 하고 God is in the details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돼버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따를 수뿐이 없게 됐어요. 이분이 less is more, 적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거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죠. 그 말은 자기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시안을 시켰더니 그 조수가 20장을 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반데어로에가 그 중에서 하나만 제출하라고. 그러면서 less is more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장을 내는 것보다 20장을 해놓고 거기서 한 장을 골라서 나한테 놓는 거가 더 높은 차원의 일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 분이었어요. 근데 God is in the details를 요즘에 리메이크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회사 로비에다가 그 회사의 모토를 딱 써놨는데 Devil is in the details.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요만한 칩 하나 잘못해서 다 반품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최고가는 공예품은 뭐라고 그래도 부여에 있는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저 향로가 세계에 있는 향로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중국의 향로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근데 이렇게 용트름을 해서 연꽃봉오리를 물고 네 겹의 산 위로 오인의 악사가 연주하는데 봉황이 날개짓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에서 향로전을 하게 되면 저거 빌려달라고 꼭 그래요. 근데 저거 해외 나간 적 없습니다. 지금 저 신사동에 있는 호림박물관에서 향로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레플리카고 이거 말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향로들이 엄청나게 전시돼 있어요. 향로의 명작이 많은 것은 쓰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에 건물을 짓고 불상을 모시고 대중이 최초로 만나는 게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로는 그 절에서 또는 그 궁중에서 최고 가는 기술과 최고 가는 정성과 최고 가는 재력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명작이 나옵니다. 아무렇게나 에브리바디의 에브리데이 라이프 속에서는 절대 명작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사진을 더 가져올 거 그랬구나. 부여에 가면은 능살리 고분이라고 왕릉이 7개가 있어요. 우리가 백제가 700년이 넘어도 한성 백제가 500년이고 공주 웅진 백제가 70년이고 부여 사비 백제는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서울에서 풍납토성에서 지나다가 지금 장수왕 때 밀려서 내려가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신라는 경주에서 1000년을 갔으니까 유적이 한 군데 쌓였지만 공주 부여의 경우에는 유물이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죠. 그 능살리 고분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논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저게 나왔어요. 거기가 바로 능을 지키는 절이 있었던, 백제시대 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절 구조의 1탑 1금당식 가람배치를 보니까 저게 절의 아뜰리에 영역, 공방 지역에 누군가가 난리가 나니까 저 귀한 것을 박스에다 넣어서 지하 땅에다가 묻어놓고 갔는데 그 절은 불타고 그 사람은 다시는 오지 않고 1500년 후 주차장 공사하다 저걸 만난 거예요. 30년 됐습니다, 발견한 지. 이게 연꽃봉우리에 산이 4겹 돌아가는데 봉우리마다 호랑이, 사자, 스님, 상상의 동물, 현실의 동물, 꽃들이 전부 조각이 돼 있어요. 봉우리마다, 연잎마다 돼 있고. 작년에 발견 30주년 기념해서 저거에 대심포지움이 열렸는데 83가지가 조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는 향을 피웠을 때 향로잖아요. 뚜껑을 열면은 저기에 구멍이 10개가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은 산봉우리가 막고 있어서 구멍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피워봤어요. 이게 최종 형태죠. 그 디테일이 그 살아있는 공예품으로 백제금동대학로, 정말 이거 하나로 백제의 문화가 얼만큼 융성했나 하는 거 알죠? 그 유물의 가치는
백제 사람이 향로만 잘 만든 게 아니라 향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문화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말해주는 거죠. 일본에 가서 일본 답사기를 쓰면서 내가 배운 게 크게 배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력사, 교토에 있는 연력사의 최징이라고 하는 그 일본 불교의 천태종의 아버지죠. 이분이 조천이루 차죽국보, 1000가지 중에서 한 구석을 비치면 그것이 곧 나라의 보물이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하라. 비유하자면 여러분들도 지금 조천이루 차죽국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삶의 지침의 하나로 돼가지고 이게 오늘날까지 일본에 유행하고 있는 신이세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포. 교토에 가면은 100년 이상 된 신이세 노포라고 오래된 점포는 수도 없고, 우리는 저 장춘동 여기에 있는 게 평양모연옥 3대라고 자랑하지만은 교토에서 3대면 얼마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 우지에 가면 평등원 극락세계를 건축으로 조형했던 교도인에 가면은 450년 전 찻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저 교토 북쪽에는 임진왜란 때 파병돼서 오는 병사들이 사 먹었던 떡가게가 지금도 있어요. 일본의 교토의 최고 가는 호텔은 7성급 호텔이 아니고 다와라야 여관입니다. 빌 게이츠도 거기서 잤고, 사르트르도 거기서 잤고, 스웨덴 왕자도 그 집에서 잤고, 그 집은 11대 며느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토의 저런 거리 시치미 가게도 7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일본에 우리 도공 내라간 심수관 16대가 지금 가잖아요. 근데 이게 16대 내려가도록 아들 못 낳는 일 없이 계속 애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인가. 다나카 17대라고 했으면 그 중간에 딸만 나면은 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본은 대릴사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은 절대 안 바꿔주지만은 일본은 결혼하면은 부부가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만 둘을 낳았어도 그 사위가 들어와서 이 집안의 다나카 집안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위가 이름을 바꾸니까 그냥 다나카 되고, 손주건 외손주건 내 피가 전해지는 건 100% 똑같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즘에 저런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 신이세들은 며느리 얻으면은 너 제발 딸 낳으라고 그런대.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강제로 시켜야 되고, 딸 낳으면 잘하는 놈 붙잡아다 이름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지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존중을 하거든요. 샛놀이 그 가문의 우라생계의 15대, 14대 당주 되는 사람은 이런 모임 있을 적에 귀빈 소개할 적에 반드시 합니다. 우라생계, 14대 당주께서 오셨다고 하고, 장관하고 퇴역해서 4대째 내려오는 포목점 가가지고 격리 본다든지, 미쓰부시 상무이사하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사표 내고 철공소가 써 있는 거, 이런 예는 한 권이 넘어요. 그런 조천이루 차죽국보의 이런 전통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걸 인정을 해주니까요. 2002 한일 월드컵이 한국 축구협회하고 일본 축구협회 공동으로 치러서 양쪽 축구협회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이고 양쪽에서 조직위원들이
구성돼서 운영됐어요. 그 일본 조직위원이 한국 위원장한테 인사 오듯이 한국 조직위원들 몇십 명이 일본 축구협회 오카노 위원장을 예방을 해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러면은 우리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알죠? 호텔에서 맛있고 비싼 거 먹는 거는 그거는 오피셜하게 접대한 거고, 내 사무실로 오라오는 거는 인간으로서 높이 모시겠다는 뜻이죠. 그거보다 더 존중하면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추하지만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동경 우에노 공원에 있는 그 집이 3층짜리 집인데 다이아키 도미빵, 우리로 치면 붕어빵 가게 되는 거예요. 그 1층에서는 붕어빵 가게를 팔고 있고 그 3층에 그분 사무실이 있어서 그 올라갔더니 조그만 요때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차 주면서 자기 집이 100년 전에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4대 때 당주가 돼서 은퇴 후에 지금 이 집을 관리하면서 제 사무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력을 쫙 설명하면서 저 뒤에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교훈이 쓰여 있습니다. 집으로 치면 가훈이고 회사로 치면 사시가 저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붕어빵 만들면서 말이야 뭔 사시가 다 있어. 그리고 봤는데 엄청 감동적으로 써 있더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안고 이렇게 써 있대요. 이게 장인 정신에서부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성장해 갔던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배경을 잘 말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게 그놈의 장인 정신 때문에 신속하게 바뀌지 못하는 거가 이게 일본을 저렇게 붙잡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장인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인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 아직도 신용카드를 안 쓰잖아요. 일본 가서 밥 먹어봐요. 유명한 집 가서 카드 안 받고 이렇게 접시에다가 영수증 해갖고 이렇게 넣고서 현금 넣으라고. 지금도 반은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하고. 우리 지금 현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IT에도 그렇고 신속하게 변하지 못하는 저거가 30년을 잠자게 되는 거에 발목 잡은 거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장인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IT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인 정신은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하시면서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이 조천이루 차족국보라고 하는 그 교훈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 나타난 것이 일본 33칸당 33칸 되는 집 길이가 100m 되는데 저 안에 12세기에 만든 등신대 불상 1000분이 모셔져 있어요. 목조 관세음보살상이. 그게 가능했던 거가 아뜰리에가 50명 이상 되는 아뜰리에가 당시 교토에 3개가 있었어요. 경쟁적이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였던 게, 아니 고려시대 불상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숫자로 마애불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한 집에 1000분이 모셔져 있어. 이게 일본이었어요. 우리가 일본 문화를 우리가 다 해줬다고 무시하고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전해준 건 전해준 거고 그걸 받아서 자기화한 건 그건 일본 사람의 능력인 거고 일본 문화의 아이덴티티죠. 이러한 배경이 이런 엄청난 그 문화유산을 남기고, 지금도 교토에 가면 이 3군데 중에 하나죠. 이 금각사하고 청수사하고 33칸당이
최고로 많은 관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장인 정신의 소산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광룡사에 있는 저 목조 반가사유상, 우리나라 금동 반가사유상하고 거의 같잖아요. 저것을 일본 사람들은 도라의 요식이라고, 돌의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바다를 건너온 양식이라는 뜻이죠. 해외 양식, 삼국에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신라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에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이후 일본화된 불상이 아니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상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몇십 년 전에 교토대학교의 교토대학교 생물과 대학원생이 광룡사 코류지 수희 아저씨한테 아저씨 청소하다가 나무 부스러기 나오면 나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해서 좀 공부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들고 청소하다가 이쑤시개의 4분의 1만큼을 줬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가서 현미경으로 보고 이 나무는 소나무다라고 하는 거를 그 논문을 발표합니다. 일본에도 소나무 많잖아요. 문제는 동시대의 모든 일본의 불상들은 농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룡사의 기록에 하다시가 절을 세울 적에 신라에서 불상을 갖다 줬다라고 하는 그 기록과 일치하는 걸로 그렇게 판명을 했어요. 결국 그 학생은 교토대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장인 정신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이 인문 정신으로 어떻게 고양됐는가 하는 건데,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가 1945년 11월 달에 일본에 왔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몇 달 안 돼가지고서는. 그리고 와서 광룡사에 와서 이 목조 반가사유상을 보고 말한 거가 패전의 피 안에 남긴 것이라는 그 엔솔로지에 실려 있어요. 거기서 칼 야스퍼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절대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상도 보았고 중세 기독교의 이콘을 봤지만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절대자의 모습이었지,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 모든 실존적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해탈한 절대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목조 반가사유상에서 내가 그리던 절대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한 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나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했지만은 이 야스퍼스를 보면은 생각한 것이 오래고 길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작품 속에서 그 철학의 정신까지도 끌어낸 것이 아닌가. 장인 정신이 발현됐던 최고의 형태는 자기는 거기서 끝냈지만 보는 사람은 그것을 더 뛰어넘은 무엇까지도 갈 수 있는 계기를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석굴암의 경우는 절대자의 모습이 아까와 달리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의 절대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가사유상의 경우에는 절대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 또는 절대자가 갖고 있는 친절성을 보여줬다면은 이 석굴암의 경우에서는 이 신과 인간이 만나는 어느 접점에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그 권위를 내준 상으로 이거하고 중국 낙양에 있는 용문석굴하고 도낭에 있는 45굴에 있는 거, 그것이 절대자의 모습의 표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석굴암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체를 했었어요. 해체한 이유는 한 군데가 무너져서 비가 샌다고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불쌍하고 맨 위에 있는 연꽃 뚜껑만 남겨놓고 다 해체를 해놨는데 해체해놓고 나서는 이거를 붙일 실력이 없었어요. 김대성이 만들 적에는 저렇게 낱낱 조각을 한 것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도움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역학적으로 구성을 딱 해놨는데 이거를 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 방법이 콘크리트로 돔을 만들고 저거를 시멘으로 붙였습니다. 그래도 누수가 되니까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거는 지금 일본 사람이 만든 콘크리트에서 1m를 띄워가지고 가운데를 비워서 또 돔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도 물이 새. 그 물이 샌 이유는 누수가 아니라 결로 현상이었거든요. 실내가 바깥 공기하고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유리에 설이 끼듯이 그냥 그게 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고미술이 과학에서 신라 사람들이, 통일 신라 사람들이 얼만큼 장인 정신이 투철했는가 하는 거는 이 석굴암의 구조를 보면은 이 안쪽에 돔이 있고 밑에 복도를 나오면은 정방형의 팔부 중상이 이렇게 있죠. 근데 저 원을 보면은 그 뒤에 조각되어 있는 것이 10대 제자에다가 10명에다가 제석천, 범천, 문수, 보현, 그리고 정가운데 11명 관세음보살 15분이에요. 이렇게 뺑 돌아간 건 15분이고 가운데에는 그 빈칸을 놨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나눌 수 있었는가? 저걸 디자인 한번 해보면은 저게 꽃이 원이 돌아간 게 연잎처럼 돌아간 게 아니라 갖다 끼니까 원이 된 거예요. 서울대 남천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굴 본당의 원호를 내접하는 육각형으로 나누어 한 변은 입구로 삼고 나머지를 15등분으로 나눈 것은 거의 신기에 가깝다. 신라인들은 정 12면체에 대한 정현의 법칙, 즉 쌓인 구도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기하학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석굴암을 만들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석굴암이 갖고 있는 완벽성에 대해 가지고 장인 정신이 얼마나 있는가는 1m를 쟀는데 1mm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이 장인 정신이 발현됐을 적에 명작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내적인 그 고뇌와 실력을 얘기하죠. 불국사 석축이 높이 7m, 길이 100m 되는 비탈길을 자연석을 쌓고 인공적인 걸 올려놓고 해가지고 평지화시켜서 거기에 대웅전을 하고 극락전을 앉혔는데 자연석 위에다가 인공적인 장대석을 얹으면은 울퉁불퉁하니까 자연석을 이렇게 깎아서 평평하게 해갖고 장대석을 다듬어서 얹혀야 되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신라 사람 안 그랬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팠습니다. 이게 이래서 불국사 서축은 어떤 지진에도 저거 무너지지 않았어요. 꽉혔죠. 그랭이법이라고 하는 거죠. 디테일이 아름답다. 최고의 정성을 다한다. 그게 결국은 명작으로 가는 조건이었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우리가 명작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거죠. 황룡사 구층탑 이 자리가 25,000평에 이런 집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은 몽골한테 불탄 이후 지금 빈자리인데 저거 복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조계종이고 경주시고 관광하려고 그러는데 저거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같은 우리 문화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거 제가 문화재청장 때
네, 계산해 보니까 2005년도에 문화재연구소 보고 얼마 드는가 계산하라 그랬더니 3,500억 정도 든대요. 그러면 500억 7년 예산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600조를 1년에 쓰면서 그거 가지고 500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정성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저거 되면은 턴키로 해가지고 건설 회사들이 코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자선 만들어 가는 잘 만든다는 생각은 없고 3,500억 보고 담벼들 텐데 우선 저 집이 불가능한 이유는 연구소 보고 그때 여기 소나무 춘향목이라고 부르는 금강송 100년에서 300년 된 소나무 얼마큼 필요한가 계산하라고 그랬더니 대들보가 몇 개, 석가래가 몇 개, 기둥이 몇 개 다 계산하니까 100년에서 300년 된 소나무가 4톤 트럭으로 2,600대분이 필요합니다. 그 소나무가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남대문이고 광화문 복원하는 거 다글라스 4 갖다 썼어요. 그러다 또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하면 뭐 그냥 그대로 한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전에 제가 딴 데는 몰라도 카이스트하고 포스텍에서 강연 부탁하면 꼭 갔어요. 우리들의 미래가 있는 애들이니까. 거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옛날에는 이과를 공돌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문과를 문돌이라고 그럽디다. 나는 문돌이가 돼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황룡사를 복원하는 게 꼭 옛날식으로 소나무 갖다가 써서 복원하는 것만이 복원이냐? 현대사회에 맞는 복원 방식은 없느냐? 이를테면 밤 9시만 되면 레이저에 의해서 3D 홀로그램으로 황룡사가 이렇게 떴다가 밤 12시에 꺼져버리면은 그건 복원이 안 되겠냐. 난 R&D를 한다면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마 누군가 그거를 강력하게 받아떼는 학생이 있으니까 또 그런 발전을, R&D라는 건 또 실패할 수도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그들에게 꿈을 주는 과제로 던지고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울진 소강리에 있는 100만 평 소나무 밭을 산림청장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여기 있는 소나무는 100년 후, 150년 후 우리 후손들이 문화재 복원을 위해 기르는 것으로 누구도 뵐 수가 없다. 뚜껑 여는 날 2155년 11월 11일 이렇게 딱 써붙였어요. 타임캡슐 넣었어요. 여기다가 내가 140년만 더 살면은 저 뚜껑 열고 한 번씩 해볼 의사가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미륵사가 본래 이렇게 생겼다가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아서 저거를 다시 해체했더니 저같이 아름다운 사리함이 나왔습니다. 사리함은 또 무조건 명작이에요. 사리함이란 절대자의 분신을 모셨잖아요. 그 시대 최고 가는 정성과 기술과 재력이 들어갔죠. 저렇게 활용했는데 부여 규암리 왕곡리 왕흥사토에서는 금은동 완세트가 나왔어요. 동 속에서 은 속에서 금. 사리를 묻었다고 했는데 사리는 아니고 금 속에는 물이, 맑은 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성분 검사 뭘 하면 어쩌겠죠. 재미있는 얘기로 오늘 중국에서 오셔서 그런지 자꾸 중국 옆에서 같이 식사해서 중국 생각이 납니다만은 고려시대 때 매병이라고, 운항문 매병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국보. 그게 왜 매병이냐? 매화꽃을 꽃꽂이를 해서 매병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본래는 술병이었습니다. 송나라 때는 그건 술병으로 썼다가 나중에 이제 청자 없어지고 청나라 때 와서 발굴되니까 그 옛 골통품으로서 그거를
매화꽃을 꽃꽂이해서 매병이라는데 본래는 술병이에요. 이게 술병이냐 꽃병이냐 논쟁이 많았는데 송나라 때 무덤 속에서 그 매병이 하나 나왔는데 술이 담겨 있었어요. 이 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먹어보나 말이야. 이게. 그럼 먹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실험을 하려면은. 그랬더니 참 중국 사람들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해요. 반은 남겨두고 반은 팔았어. 그러니까 한 잔에 100만 원, 200만 원 받고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양질의 돈을 더 내라 이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판다는 발상을 어떻게 했을까 아무튼 그래서 그게 술병인 거를 확실히 알게 됐죠. 예, 사리함의 경우에 저 속에다가 사리를 넣는 거는 그냥 사리는 대용품으로 불상이라든지 수정 같은 걸로 대신해서 넣거든요.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재생산되는 건 사리가 재생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절을 세우고 사리를 묻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저게 글자가 딱 나왔으니까. 익산 왕궁리 5층 탑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8개 중에 하나인데 백제유적이에요. 거기에 금 박스가 60년대 나왔는데 거기에서 사리함과 사리병이 나온 게 아마 세계 사리함 콘테스트 나가면은 그랑프리 받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중국은 법문사의 사리함이 더 유명할 수 있고 일본은 당초제사 거가 더 좋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게 나가면은 이게 다보탑 석가탑에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멋있습니다. 파란 유리병에. 근데 이 명작의 디테일을 보는 맛인데 저 박스에서는 금판이 금강경 5,500자가 쓰여진 금판이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순금 금판에다가 한자로 금강경을 세워요. 그러면 최종 형태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습니다. 이게 백제예요. 참 이들이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글자의 서예가의 분맛까지 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장인이 존중되던 나라입니다. 무령왕비 71년에 발견된 백제 무령왕비의 은팔찌에는 은 맷구람과 다리가 만들었다고 공예가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최초의 공예가는 다리예요.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층탑 만들려는데 신라 실력으로는 그거 못 만들거든요. 한 변이 27m, 높이가 80m 되는 목조 건물을 지하실도 안 파고 세우는데 그게 보통 공법이겠습니까?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지하실 파지 않고 나무로 세워봐요. 아비지가 가서 세웠습니다. 통일 후에 석가탑 만드는 무영탑은 백제 사람 아사달에 가서 만들었죠. 일본은 596년까지 기와집이 없었습니다. 자칭 천황의 집도 이다붓기였어요. 판잣집이었어요. 그거 우리 백제의 와박사가 가서 지어준 게 일본 기와집의 시작입니다. 596년이에요.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조에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라고 하는 팩트를 써놓고 딴 데서는 안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평가하는 글을 8글자를 더 쓴 것이 거미불루 화이불씨입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게 백제의 미학이에요. 저런 미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동대학로라든지 왕궁리에서 나온 사리함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궁궐은 화려해야 한다. 나라 안팎으로 존엄을 보이는 궁궐이 누추하게 할 리가 있냐. 그렇다고 그거 사치스럽게 하겠다는 뜻 아니다. 이게 백제의 의미면서 조선의 의미면서 우리의 미, 한국인의 미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 참 중요한 것이 그리스 고전 미술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데 그리스 고전 미술의 역사와 미학을 쓴 거는 18세기에 빈켈만이 처음입니다. 그 요한 빈켈만이 고전 더 클래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리스 미술 1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미학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다. 단순성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감정을 일으키는가를 그리스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보여줬고, 위대한 감정은 시끄럽고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게 그리스 신전들이 보여준다. 이게 아주 유명한 에델레 아인팔트 운트 슈틸레 그로세라고 하는 게 그리스 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 구절처럼 알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개념을 알고 그리스를 아테네를 방문한 사람하고 그냥 간 사람하고 보는 눈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하나의 개념은 사물로부터 추출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은 다른 사물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거를 알고 부여박물관을 방문하는 거하고 그냥 오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문학이 이런 사물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양을 시켜서 저게 어디 미술에만 관한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저렇게 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제품도 저렇게 만들면 성공할 겁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면은. 내가 한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서 지난번에 SBS에서 증권 특집 하는데 증권 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 뭐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더라고. 근데 요새는 검색어로 아는 만큼 보이다보다 거미불로 화이불치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거죠. 엊그저께 공예가가 팜플렛을 보냈는데 내 공예 작품의 목표는 화이불치입니다 하면서 뭐 쫙 써놨는데 아주 반가워요. 이게 제가 저보다 연대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내 나이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67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조찬 강의, 참 새벽밥 먹고 와서 강의. 그래도 와서 강의하면은 기쁘고 목소리가 졸린데 왔다가 목소리가 커지는 게 건방지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문화유산을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전도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전도사는 안 믿는 놈도 붙잡아서 믿게 하는 게 전도사인데 지금 믿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를 잘하려면 이게 바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블이 신통치 않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가져갈 뭐가 하나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라든지 뭐가 하나 God is in the details라든지 명확하게 하나 찔러줘야 되는데 거미불로 바이블이지. 그래갖고 보급이 많이 됐어요. 어디까지 보급됐냐면 우리 동네 이 미장원이 있는데 미카사 이 집 여자가 뭘 잘 써붙여야죠 앞에. 근데 뭐라고 썼냐면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도가 어디까지 갔는가는 이 간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이 조천이루 사적국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준 한국의 자연 풍토 속에서 만들어진 미학으로 거미불로 화이불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심어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가 뛰어오는데 혹시 저에게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책에 써 있는 거 말고 질문하시면은 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얘기 5분 남았으니까 네 질문 주세요. 네. 네, 아니 우리의 애 녀석도 애를 안 낳는 거라. 참 그거 어떻게 무슨 약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출산율이 적은 거는 그거는 시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거를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보완을 할 거냐는 우리가 따로 생각해야 되죠. 이주민법을 바꿔가지고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적극 받아주는 방법으로 다민족 국가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사람이 숫자가 적었더라도 우리와 지금 체제가 좋은지는 깊이 한번 주판 놔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마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외 노동자 아니면은 여러분들 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만은 독일만 하더라도 외국인마다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독일 사람이 10만 원 받으면은 체코 사람, 폴란드 사람은 7만 원, 8만 원 그렇게 차등으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동등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게 어느 게 맞는 건지 하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여객수는 자기 나라 가면 10배가 가치가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는 게 노동정책과 이런 문제일 텐데 이건 그런 거는 언제나 뒷전으로 가 있고 그쵸? 나는 그냥 많이 돌아다녀서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속세 문제도 저렇게 해서 나온 것보다 떡가게 3년 동안 해온 집을 상속세 내느냐고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분납하는 거가 이제는 조금 풀렸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신의세가 없는 거는 그건 상업이 발달 안 한 것도 있지만 세제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원대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인문학과 철학까지 동원된 그런 거에서 나라의 국정 운영의 기조가 세워져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만들어 오는 거는 하질 않았어요. 소위 대통령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디테일한 거는 아주 능력 있는 테크노크라트들이 하면 되는 건데, 그 테크노크라트들이 할 수 있는 기조는 누가 만드는가 하는 지금 그 문제까지 포함하고 상속세 문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러한 문제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국가 운영을 그런 높은 고차원 속에서 그 고급 인력들이 아깝잖아요.
옛날에는 국가의 원로라고 국로라고 하는 대접을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국가의 큰 어른, 각 분야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국로라고 칭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어디에, 어느 분야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가 이 정치와 경제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더 큰 것을 놓친 거가 있죠. 이게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으로 가서 이제 프로토콜을 갖추려고 했을 적에는 국가 운영 체제에서는 그런 것을 국정 운영의 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틀이 잡혀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옛날에는 연초가 되면은 국가의 어른이 신문에 한 면 인터뷰를 하거나 텔레비전에 1시간 동안 지금 세상은 어떻다 하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모셔오지도 않죠. 방송에서도. 세월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 지금 문화유산에 한해서만 얘기하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맨날 문화유산만 얘기하는 거가, 신문에 칼럼도 쓰면서 문화유산 전도사만 한 거는 아니고, 내 분야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 코멘트, 소셜 코멘트를 많이 했죠. 그래서 10월 달에 그동안 내가 쓴 그 칼럼들하고 산문들을 묶어가지고 책이 나와요. 책 내면은 이제 제목이 문제잖아요. 유홍준 산문집, 그래갖고 싱거워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연구하다가 어저께 창비 출판부장하고 합의를 봤어요. 내 제목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저자답게 나의 세상만사 답사기 이렇게 썼어요. 제가 요 다음에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세상만사를 어떻게 보고 진단하고 그리고 희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잡문으로 해서 썼지만, 잡문이 사실은 정론을 얘기한 것보다도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 책 선전하고 이제 그만 내려갈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아침. 저기 손을 드셨어요. 예, 질문. 죄송합니다. 강의 듣다가 갑자기 끊겨서 서운한데요. 네. 제 끝부분에 이 추사체 부분만 짧게라도 한번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강의 내용 중에 이 추사체 관련된 강의가 있던데 그 부분만 좀 잠깐 철학자? 들려주시면. 추사체. 추사체에 관련된 강의 추사? 내용. 예, 예. 네. 다시. 이게 시간이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이거 우리 명작 중에 추사의 작품이 뭐냐고, 추사체인데 추사체가 뭐냐고 하면은 대단히 개성적인 글씨가 돼서 당시 사람들은 괴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괴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괴상한 게 아니고, 글씨의 묘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다. 아,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입고 출신을 해라. 고전으로 들어가서 사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쓰면은 엉망이지만 고전을 경험한 사람이 쓰는 것은 법도를 떠나면서도 법도에 구속받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왜 이 박주수 대감이 추사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사의 글씨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바뀌었죠. 천재의 소산이 아니죠. 청년 시절에는 글씨 획이 너무 두껍고 골기가 적었다고 하는 흠이 있었다. 그러나 중년에 소동파, 구양순 등 여러 대가를 열심히 연마하여 글씨의 요체를 체득하게 되었다. 그러다 만년의 제주도 귀양살이 이후에는 드디어 남에게 구속받고 본뜨는 경향이 다시는 없게 되었으니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법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글씨를 보면 신이 오는 듯 기가 오는 듯 바다에 조수가 밀려오는 듯 했다. 그래서 내가 후생 소년들에게 추사체를 함부로 흉내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추사처럼 되려면 추사처럼 고전으로 들어갔다 새 걸로 나오라. 그것이 이 추사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우리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추사가 이 도 같은 다음에는 쓰면 명작이 되는데 이 보정산방 보면은 정약용 제자가 서재 이름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정약용을 보배롭게 생각하는 산방이라고 그래라 해서 보정산방이라고 썼는데 걔네 집 뒷산이 조그맣대요. 그러니까 산짠 또 조그맣게 썼어. 추사가 쓰면 멋있어요. 우리가 쓰면은 엄발 안 쓰지. 그 비결은 이과 출신을 했냐 그냥 했느냐 그 차이죠. 이 추사가 장인적 수련과 연찬이 엄청났어요. 나중에 71세에 돌아가시는데 나는 팔뚝 아래에 309비를 갖추었다. 중국의 유명한 비문 309개를 눈이 아니고 어깨로 외고 있어서 백석신군비 채로 쓰려면 백석신군비 채로 쓸 수 있고 장천비 쓰려면 어깨로 외고 있었대요. 309개를. 그러면서 70평생에 나는 벼루 10개가 빵꾸 났고 붓 1천자루가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글씨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게 자기 친구 권돈인한테 보낸 편지 속에 나옵니다. 나보고 괴하다 하는데 괴하지 않으면 글씨가 되지 않는 걸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냐고.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에 대한 천재의 외침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추사의 마지막 제자가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래 추사가 제주도 귀향살이 9년 끝나고 용산에서 3년 살다가 이번에는 북청으로 귀향살이 갔는데 용산에 있을 때 흥선대원군이 파라코처럼 놀면서 추사한테 와서 난초를 배웠어요. 그래갖고 난초를 한참 배우는데 북청으로 귀향 갔다가 1년 후에 과천으로 이제 왔어요. 과천으로 왔는데 흥선대원군이 난초 그린 걸 갖고 선생님 평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추사가 쓴 게 대감의 난초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압록강 이동에 옛날에는 뭐 한수 이남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옛날에는 압록강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압수 이동에 이런 난초는 없습니다. 나에게 난초를 구하려는 사람은 석파에게 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앞에 써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글 쓸 때 앞에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건 뒤에 가서 조진다는 뜻이에요. 칭찬이 세면 셀수록 뒤에 가서 조지는 게 강해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무리 9,999분에 이르렀다 해도 나머지 1분은 원만하게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1분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0.2%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추사는 0.01% 부족하다고 더하라는 겁니다. 왜 추사하는가? 그분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자격이 있었어요. 이 장인정신 그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조상 중에서 장인정신을 최고로 핀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적에 저는 추사 김정일을 생각을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상 진짜 하겠습니다.